우리 페이지는 218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218페이지부터 가고요. 오늘의 주제는 굴죠. 냉전입니다. 냉전. 오늘의 주제는 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냉전의 의미, 냉전의 형성, 냉전의 전개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냉전의 의미. 냉전의 의미. 그렇죠. 영어로는 뭐라고? 콜드. 딴 데 가면 아이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콜드 워입니다. 근데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죠. 콜드는 차갑고 워는 뭔가 느껴지는 이미지가 막 화끈하죠. 뭔가 빵빵 터지고 불 나고 이런 느낌인데 차가운 전쟁이다. 약간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국어적인 느낌으로는. 그래서 이게 뭐다? 콜드워는 조용한 전쟁, 차가운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때리고 부수고 파괴하는 이미지인데 이 차가운 전쟁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 그래서 의미는 뭐냐? 물리적인 충돌은 물리적 충돌은 없다. 그러나 서로 간의 견제와 눈치와 갈등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적어드리면 정치, 경제, 군사적인 대립과 갈등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즉 물리적인 충돌은 없지만 정치, 경제, 군사의 대립과 갈등이 있는 걸 우리는 냉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요 반 있는 모든 친구가 서로 사이가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난 애가 너가 싫어. 아직 내가 널 때리진 않았는데 너가 그 웃는 것도 싫고 이빨 보이는 것도 싫고요. 거기에다가 그냥 머리털도 싫은 거야. 그냥 보기가 싫은 거지. 즉 애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애를 싸울 준비가 돼, 안 돼? 되지. 너 나 어깨빵만 한번 때려봐라. 머리만 한번 살짝 부딪혀봐라. 또는 책상 선만 살짝 넘어봐라. 이러면 언제든지 때리거나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사이가 그 냉랭한 그 긴장감을 유지하는 걸 우리는 냉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누구랑? 좀 더 크게 이야기하셔야죠.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갈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홍희진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주 컬러풀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이 뭐냐? 박진영 선생님 아니고요. 진영이 뭐냐면 패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패거리, 하나의 모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말로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무슨 팸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패거리, 하나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즉 자본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무슨 진영? 자본주의 진영. 자꾸 박진영 하지 마시고. 무슨 진영? 공산주의 세력의 갈등과 대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본주의 진영의 우두머리는 누구야? 그죠, 미국이죠. 공산주의 진영의 우두머리는 소련이 되겠습니다. 즉 미국을 필두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필두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의 경쟁, 갈등, 대립 이 상태를 우리는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이 자본주의 진영 우리는 제1세계, 공산주의 진영은 제2세계가 되겠죠. 즉 자본주의 진영은 미국을 필두로 하고요. 제1세계라고 부르고요. 공산주의 진영은 소련을 필두로 하고 제2세계라고 부릅니다. 쉽게 생각하면 반장 패거리 하나, 부반장 패거리 하나가 있어. 근데 어디 패거리 들어가실랍니까? 반장? 어디 패거리? 어디 패거리 들어가실랍니까? 반장? 어디 패거리? 어디? 근데 봐봐. 근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머뭇거리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 나는 반장도 싫어. 난 부반장도 꼴보기 싫어.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라는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접니다. 제 3세계. 나는 제 3세계 하겠어. 즉 독자 노선을 가는 제 3세계가 나타나는 거죠. 즉 나는 자본주의도 싫어, 공산주의도 싫어, 너희들의 진영 논리는 지쳤어, 난 나만의 길을 가겠다 라고 하고 있는 애들이 나타나죠. 주류 흐름이야, 주류 흐름이 아니야? 이제 살짝 그 아웃사이더 느낌이에요.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 인도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즉 메인스트림은 제1세계와 제2세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냉전 느낌 오시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형성, 어떻게 어떻게 냉전이 형성되었는가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일단 얄타 회담이란 걸 합니다. 1945년 2월 달에 얄타 회담이란 걸 해요. 회담이란 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얄타라는 곳은 지역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에요. 보통 우리 이 회담 같은 거에 앞에다가는 도시 이름을 붙여요. 그럼 얄타라는 도시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겠죠. 누구랑? 미국, 영국, 소련. 오, 훌륭합니다. 미국, 영국, 소련. 미국, 영국, 소련.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목적이 확실하게 만나요? 그냥 만나잖아. 그치? 그냥 만나다 보면 그냥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국가의 우두머리가 만나는데 목적이 없이 만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얄타 회담의 목적은 뭐였을까? 목적. 첫 번째, 독일의 전후 처리 문제. 즉 2월 달이니까 우리가 4월 달에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5월 달에 독일이 항복을 하지. 그러니까 2월 달 정도 되니까 이미 독일이 무너질 각이 보인다라는 거지. 이제 야 우리 아직 독일은 끝나지 않았는데 야 이제 독일 거의 다 끝났어. 이제 독일 우리가 전쟁 끝나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라는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 수업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 상식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1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끝, 2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끝을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은 뭐야? 그렇지, 사라예보 사건. 끝은요? 어렵게 가지 마시고요. 독일의 항복으로 보시고요.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은 독일의 폴란드 침공. 2차 세계대전의 끝은 그렇지, 일본의 항복이야.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는 게 독일이 항복해서 끝이 아니야. 일본의 항복이야. 몇 월 달? 8월. 그렇지, 8월 달. 우리나라 광복절은 몇 월 달? 그렇지, 정확하죠. 그 광복절이 우리의 2차 세계대전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독일의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폴란드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폴란드 여러분들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여기에 소련이 있고요. 여기에 폴란드 있고요. 여기에 독일 있고요. 여기에 프랑스 있습니다. 이제 이 모시도전도 여러분들 눈에 잘 익으시죠? 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고요. 소련도 불가침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폴란드를 같이 칩니다. 즉 폴란드라는 나라가 삭제됐어. 근데 이제 독일이 무너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폴란드라는 나라를 다시 세워줘야지. 정부를 다시 구성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개가 있네. 어떤 형태의 정부를 세울 것인지. 첫 번째, 자본주의. 두 번째, 공산주의. 이 두 가지 옵션이 있어. 무슨 정부를 세우고 싶어? 너네들은 그렇겠지. 너네들은 그렇겠지. 근데 우리 생각은 달라. 미국과 영국은 자본주의 진영을 세워놓고 싶겠지. 소련은 공산주의를 세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결국은 뭐가 생기자? 공산주의 정부가 생깁니다. 공산주의 정부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야. 이미 여기서부터 서로 기분이 상해졌어. 이미 상해졌어. 어쨌든 이렇게 얄타 회담이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다음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니 이제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1945년
5월 달에. 독일이 항복을 했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만나야겠죠. 만나야겠습니다. 그래서 포츠담에서 회담을 해요. 7월 달에. 누구랑 뭐야? 미국, 영국, 소련 똑같이 만납니다. 이때 만나서 한 이야기는 뭐야? 그렇죠. 독일 처리 문제. 즉 분할을 어떻게 할까? 두 번째로는 일본 항복 권고랍니다. 너 이제 그만 하고 항복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즉 독일을 이제 아까 이때는 얄타 회담에서는 대략적인 어떻게 처리하지? 라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면 이제 진짜 독일이 무너졌잖아. 이제 진짜 어떻게 처리할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즉 분할을 하기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어떻게 돼? 분할이 돼요. 분할이 됩니다. 근데 분할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자르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겠죠. 우리 여기 귀여운 이 눈사람이 있으니까 눈사람 얘기를 해봅시다. 이 눈사람을 이렇게 세로로 잘라가지고 좌우로 나누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는 가로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분단 이렇게 뻔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위아래로 살짝 자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독일을 분할하는 방법도 동일했었어. 그래서 독일 어떻게 분할하게 되니? 반으로 잘게. 어떻게 반으로요? 가로, 세로? 세로로 잘로 댕강 자르면 동서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연합국이 섞어가지고 절반 가져가고요. 소련이 절반을 가져갑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댕강 잘랐어. 독일을. 그럼 여기는 이제 뭐라 불러요? 동독. 여기는요? 서독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렇게 분할이 하게 됩니다. 즉 동독은 누가? 그렇지. 여기는 공산주의가 되고요. 서독은요? 자본주의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 노른자 땅이란 이야기 들어봤죠? 이 노른자라는 게 뭘 의미해? 매우 가치가 높은 땅, 즉 노른자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한 국가 안에도 이런 노른자가 있단 말이지. 뭐야? 그렇지, 수도. 자, 우리나라로 칩시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분할을 해요. 여러분 동쪽, 서쪽 나눌 수 있겠죠? 혹시 동쪽 가지고 싶은 친구들? 눈만 깜빡깜빡 해보십시오. 아무도 껌뻑껌뻑 않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즉 강원도의 좋은 산과 바다보다 뭐가 더 좋아? 서울의 돈이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남북으로 한번 잘라봅시다. 난 남쪽을 가지고 싶다. 눈을 깜빡깜빡 해보십시오. 눈을 또 시퍼렇게 뜨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고향 따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네. 괜찮아? 네. 돈이 좋아? 네. 나도 그래. 즉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눴을 때 서울이라는 매우 가치가 높은 땅은 한쪽에 치우치게 되잖아. 우리도 한쪽에 치우쳐져 있잖아. 독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한 가운데 이렇게 베를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순진한 생각이지 실제 그렇지가 않다라고. 베를린이 어디에 있어? 동독 이렇게 안쪽에 있어요. 그걸 또 어떻게? 반으로 또 댕강 나누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베를린을 동베를린, 서쪽에 있는 베를린을 서베를린. 그래서 이렇게 자본주의가 되고요. 이쪽은 공산주의가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독일은 분할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본의 항복을 권고하죠. 너 일본은 항복할래? 아니요. 하니까 어떻게 이제 다음 달에 그렇지 8월 6일 날 리틀보이를 보내죠. 히로시마에. 그다음 일주일 후에 8월 13일 날 나가사키에 펜맨을 보내죠.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포츠담 회담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포츠담 회담 일어나서 이제 냉전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트루먼 독트린이 있습니다. 1947년이고요. 트루먼은 미국의 대통령이야. 독트린이라는 건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트루먼 대통령이 한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여기서부터 서로 삐걱삐걱되고 왔었지. 그러다가 이제 독일이 항복하고 여기에서도 서로 삐걱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미국과 소련이 서로 갈등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이 전에는 미국과 소련이 갈등을 해, 안 해? 안 하지. 왜? 뭐가 있으니까?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봐봐, 외계인이 쳐들어왔어. We are the world, we are the one. 인류가 피부색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걸로 차별해? 절대 안 하죠. 뭐가 있으니까? 외계인이 있으니까. 근데 외계인 가면 뭐 해야 돼 이제? 다시 우리끼리 싸워야지. 우리 역사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중국도 그렇죠. 국공내전 하다가도 일본이 들어왔네? 합작하고 일본이 갔네? 다시 내전해야지. 그런 것처럼 일단 미국과 소련도 한 배를 탔죠. 공동의 적을 위해서. 그러다가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고 난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셔야죠.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걸 선언합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뭐냐? 더 이상 공산주의의 확산 막겠다. 즉 너 계속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둬 라고 경고를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이제부터 냉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비교를. 여러분들 혹시 라이벌 있어요? 8반이요.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들 라이벌, 8반이 라이벌이었는데 8반 애들이 막 그 뭐 오투 막 과학을 열심히 막 보고 있어. 그럼 집에 가서 너네도 오투 사 안 사? 사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 옆반 애들이 막 뭔지 모르겠는데 막 작년 시험지 같은 거 막 보고 있어. 그러면 그 여러분들 찾아 안 찾아 그것도? 복사해서 훔치든 뺐든 가져와서 여러분들 다 같이 보겠죠? 왜? 그렇지. 나만 뒤처질 수 없으니까. 나만 뒤처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도 경쟁을 하면서 서로 대칭되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본주의. 자본주의 진영이 있고요. 공산주의 진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대칭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어떻게 세력이 나뉘어지는지. 자본주의 진영은요, 미국과 그지 서유럽 등, 물론 남한, 일본 다 들어갑니다. 우리 러프하게 좀 대략적으로 볼게요. 공산주의 진영은요, 소련, 동유럽, 물론 북한도 맞아요. 동유럽 등으로 일단 크게 볼게요. 여러분 218페이지 밑에 있는 그 지도 눈에 담아두셔야 돼요.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은 못하지만 눈에 기본적으로 담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죠.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마셜 계획, 마셜 플랜이라는 걸 하죠. 마셜 플랜. 마셜 플랜이 뭐냐? 미국이 서유럽에 대한 지원을 우리는 마셜 플랜이라고 불러요. 왜 미국은 유럽에다가, 특히 서유럽에다 돈을 쏟아 부었을까? 자, 봅시다. 여기 공산국가가 됐어요. 소련도 공산국가죠. 독일의 절반도 공산국가야. 근데 여기는 자본주의 진영인데 여기도 자본주의 진영이야. 자, 봐봐. 서유럽 국가들 지금 전쟁 터지고 다 망했죠. 근데 봐봐. 여러분들 상상을 해봐. 여러분들 전쟁이 끝난 그 유럽이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치, 여러분들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자본주의라고 하지. 근데 내가 그 시대였으면 나는 아마 공산주의를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야, 일단 막 전쟁하고 막 굶어 죽고 있는데 밥은 먹여 드릴게.
자문제워 드릴게. 솔깃해 안 솔깃해? 솔깃하지. 그러면 얘들 다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 버리지. 그러니까 애들한테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건물 지어주고 스팸 막 던져주고. 스팸 맛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 던져주는 거예요. 자본주의 맛을 좀 봐라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막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왜? 그지, 넘어가지 말라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돈 쏟아 붓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근데 왜 이렇게 쏟아 부었을까? 왜 서유럽에 대한 지원을 해서 서유럽의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했을까? 자, 봐봐. 아까 지도 잘 보라 그랬죠? 소련은 유럽이랑 가까이 있어. 소련이 유럽 다 먹어버리면 미국은 소련을 대항할 수가 없죠. 크게 보는 거야. 즉, 세계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련을 막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 서유럽에 대한 돈을 투자하더라도 크게 보면 이 돈은 작은 돈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신가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 독일이 사고를 2번이나 쳤지. 1차, 2차. 그래서 처음에 여기를 하면서 어떻게 키우려고 했냐면 살려는 드릴게. 농사나 짓고 사십시오. 소나 키우십시오. 즉 농업 국가로서 냅두려고 그랬어요. 발전 안 시키고. 근데 공교롭게도 소련과 미국이 갈등과 경쟁을 하면서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졌지만 다른 시점으로 보면 자본주의의 최전방, 공산주의의 최전방이 돼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발전시켜야지. 최전선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야지. 그런 식으로 독일에 대한 투자가 다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야. 마셜 플랜. 이해되신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길 건너 공산주의 국가의 사람들이 봅니다. 스팸 막 먹고 있어. 건물 막 올라가고 있어. 무슨 생각이 들어? 부럽다. 야, 나도 그러면 저기 자본주의 맛을 좀 볼까?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똑같이 돈 줘야지, 소련이. 그래서 몰로토프 계획이란 걸 합니다. 이거에 의해서 코메콘이란 걸 설립해요. 코메콘을 설립을 해서 이 소련이 동유럽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서로 매칭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군사적인 부분이 있어. 자본주의에서는 어떤 게 있냐?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런 걸 이렇게 외우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영어로 알아셔야 돼요. NATO, 나토라고 부르죠.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야. 즉 군사적인 협력 수단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은 집단 방위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친구를 수업 똑바로 들어가고 딱 보면 딱 때렸어. 갑자기 뒤에서 애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선생님 내 친구 괴롭히세요. 내 팔다리 잡고 막 배 막 때리고 이러는 거지. 너 왜 또 잠들었어 하면 또 갑자기 뒤에서 막 뛰쳐와가지고 선생님 하면서 막 다 때리는 거야. 즉 회원국에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 서유럽과 미국을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에 가입시킴으로써 서유럽 국가가 소련의 침략을 받았을 때 미국이 그에 대항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소련이 공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약간 해프닝 같은 일이 있었죠. 그 옆나라 폴란드에 미사일이 하나 떨어졌어요. 폴란드는 나토 가입국이야. 근데 이게 러시아의 미사일에도 문제가 됩니다. 왜?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 집단 방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걸 누구도 원치 않았나 봐. 그냥 쉬쉬쉬쉬 하고 그냥 우크라이나에서 잘못 쓴 것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고 지나갔어요. 어쨌든 나토는 뭐다? 군사적 협력 기구다. 알겠죠? 참을 수 있어? 못 참아? 못 참지. 나도 똑같은 거 만들어야지.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똑같은 매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마셜 플랜은 몰로토프 계획, 즉 코메콘이 설립된 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라고 보시면 됩니다. WTO도 지금 치면 바르샤바 조약기구 나오질 않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지금 사라졌거든. WTO 지금 뭐가 나와? 세계 무역기구가 나와. 그래서 이제 이건 없고 지금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시면 일단 냉전의 의미와 형성까지는 봤어. 세 번째 주제를 가셔야 됩니다. 전개를 보셔야 돼요.
이쯤에서 할게요. 세 번째 전개인데 일단 말씀드리면 냉전 기간 동안 소련과 미국은 한 번도 전쟁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충돌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에 있는 여러 속해 있는 나라들 안에서 대리전이라고 부르죠. 대리전쟁을 좀 벌어졌어요. 즉 냉전의 영향으로 많은 나라들이 분단이 되고요.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 두 번째, 베트남. 세 번째, 독일. 그다음에 분단은 아니지만 네 번째, 쿠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쿠바를 좀 적을게요. 쿠바. 일단 한반도는 어떻게 나눠지죠?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지죠. 베트남은요?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으로 나눠집니다. 독일은요?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남한과 북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서 이제 분단과 갈등이 이루어지게 되죠. 코난 같은 엄청난 추리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왼쪽은 자본주의 진영, 우측은 공산주의 진영이라는 걸 여러분들 엄청 힘들게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죠? 자본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었죠. 엄청난 눈치를 가진 학생이라면 내가 계속 요 색깔은 자본주의, 요 색깔은 공산주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남한과 북한은 어떻게 대리전이 이루어지죠? 6.25로.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죠? 누가 이겼어? 그지, 무승부가 났었죠. 무승부. 아까 다른 반 가니까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렇더라고요. 원치 않아요. 일단 갑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은요? 베트남전. 베트남전의 결과는 북베트남이 이겨서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오게 되겠죠. 서독과 동독은요? 전쟁해 안 해? 다행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서. 얘는 흡수되죠. 흡수통일되죠. 흡수통일됩니다. 누가 흡수를 해? 서독이 흡수를 하죠. 그래서 자본주의 진영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쿠바에서는요. 혁명이 일어나. 쿠바 혁명. 여러분들 쿠바는 미국 밑에 있는 섬나라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혹시 체게바라라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은 모르는데, 이름은 모르는데 사진 보여드리면 이 아저씨라고 할 겁니다. 한때 유행이어가지고 프린팅된 옷을 많이 팔았었거든요. 요즘 별로 안 입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 체게바라 카스트로가 가서 혁명을 일으켜요. 무슨 혁명을 일으키냐? 공산주의 정부를 만드는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걸 소련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해? 여기다가 미사일 기지 만들면 딱 좋겠다. 여기다 만들면 미국을 바로 미사일을 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미국한테 딱 걸려. 미국이 너 그거 계속하면 난 너랑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쟁 직전까지 갔는데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를 뭐라 부르냐? 쿠바 미사일 위기. 1960년대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죠. 전쟁 직전까지 갔었던.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냉전은 언제 어떻게 끝나죠? 끝나요. 지금 냉전 시대 아니에요. 끝나요. 끝났어요. 지금은 이제 신냉전이라고 부르죠. 요즘은 신냉전. 어쨌든 냉전은 어떻게 끝나냐면 소련이 붕괴되면서 끝이 납니다.
즉 자본주의 진영이 이겼어. 그래서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냉전은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신냉전이라 해서 요새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전쟁은 없었고요. 냉전은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끝이 나게 된다. 이렇게 냉전을 끝내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